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번 조금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좀 전에 좀 깊게 얘기했던 것도 포함해서 좀 다 같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거, 이제 미국 중심으로 상승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결국 다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이 세게 나오면서 약간 되돌아가긴 했지만 미국채 금리가 소폭 많이 하락됐던 부분이 가장 사실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겠어? 힘들면 사실 계속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장기 추세는 금리가 계속 내려오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1980년부터 금리는 내려오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추세선도 지금 깨지긴 했는데 깨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긴 했는데 아무튼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힘들면 금리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제가 정확하게 그려봐도 일단 잠시만요. 이게 다른 게 켜져 버렸네요. 이게 보시면은 하향 추세선을 그어봐도 이 하향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시원하게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추세적인 얘기를 떠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등등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 가장 크게 일단 시장을 상승하게 했던 거는 이 순유동성이 한 442억 달러 정도 일단 증가가 됐던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순유동성이 증가가 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 RRP들이 감소가 됐던 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주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RRP가 많이 빠지면서 연준의 다른 자산 계정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총 자산 같은 경우는 286억 달러 정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사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6월까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제가 일단 지금 6일 것까지밖에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긴 한데 크게는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지금까지 단기 국채는 마이너스 한 2,100억 달러 정도 순감이 됐고요. 장기 국채가 한 2,500, 거의 한 2,6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거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QT를 제외하면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 발행이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순 발행이라는 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2,400억 달러 정도 순 발행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빼느냐 여기에서 빼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게 이제 QT에 따른 차이인데 이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 전에 얘기를 계속 드렸다시피 이제 20년부터 21년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MBS랑 이런 거 다 하면은 그 외 자사 변동까지 하면은 거의 한 3조 2천억 정도? 3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거의 1조 한 4천 정도를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22년 이때부터 QT가 시작이 되죠. 자산 매입을 안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발행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지고 장기 국채가 또 1.2조 달러 정도 크게 발행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1년 또 4Q부터는 반등을 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은 QT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됐지만 22년 2천억 달러, 23년 8천억 달러. 근데 23년도엔 증시도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RRP라는 계정이 하락을 하면서 거의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줄었죠.
근데 그게 이제 순유동성으로 치환이 되면서 지준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지준이 증가되면서 순유동성이 이제 증가된 효과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길게 봤을 때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RRP가 사실 온 RRP라고 진짜 이제 쓸 수 있는 RRP인데요. 이 RRP는 이제 다른 중앙은행 것까지 포함된 RRP고 그게 이제 한 3,900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실 이제 증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T-빌이 이제 순상환이 더 많이 됐으면은 지금 RRP가 사실 덜 줄면서 순유동성이 더 감소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지금 약간 좀 T-빌 발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계획 대비로는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매크로적인 것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죠. 일단 뭐 물가가 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는 뭐 SCFI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DI도 그렇고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쪽 전쟁 영향이 제일 크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 재정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이 국채를 많이 찍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승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돈이 계속 돌고 있다. 이제 그게 사실 물가를 안 잡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쪽도 M2랑 M1 증가율 보시면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다시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또 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가도 물가일 뿐더러 어차피 그 SLR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돈을 못 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RRP가 왜 생겼는지부터 해서 이 RRP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RRP가 그냥 뭐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자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부채가 이렇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면 부채가 증가되는데 원래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은행의 현금이어서 그냥 이제 같이 증가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은행 지주는 못 내고 RRP라는 게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SLR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SLR이 결국 자본을 이제 자산으로 나눈 건데 양쪽 하나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많아지면서 이 자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가 넘어야 되는데 자산이 느니까 자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여서 더 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더 이상 현금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은행 예금금리가 제가 한 1.8% 정도 된다고 했죠.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돈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다른 부채 계정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차입을 하는 이 RRP라는 계정을 늘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RRP가 한 3조 달러 정도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제일 클 때. 3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미국 GDP가 약 한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 전체 채권 발행 금액이 한 27조 정도 됩니다. 국채가. 그러니까 3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미국 GDP의 10%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땡기는데 0% 기준금리에 땡겨질까요? 안 땡겨지니까 금리가 올렸다라고도 통화 정책만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전망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RRP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금리를 내리는 건 왜 내릴까요? 결국 다 자산 시장이나 이런 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는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금리가 인하하면서 이제 대출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증가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겁니다. 창출, 신용 창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새 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자산 시장을 뭐 받쳐주든 더 올려주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제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RRP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은행이 예금을 안 받겠다는 거고 대출도 못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그럼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여기까지는 보고 있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이때까지 항상 금리 인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하시겠지 정도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다른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의 이 양적 완화라는 이런 정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래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때까지는 예대율 다 차면 예대율 100% 됐어? 그럼 예금 더 찍어. 내가 양적 완화해서 예금을 늘려버릴게. 그럼 예대율이 다시 낮아지면은 다시 대출해주고 이게 가능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도 이 RRP라는 계정이 이미 생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금리가 더 튀겠죠. 더 올려야 이 RRP를 더 늘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대율은 70%로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나 다름없다. 이 SLR 규제가 어차피 지금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LR이 아니라 이제 예대율 규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사실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을 더 보기는 하는데 어차피 결국은 예대율 이상은 못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도 보시면은 예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근데 이제 요때 예대율이 낮아지고 수신이 확 느는 게 보이시죠? 우리나라 1Q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때문에 그 총선 때문에 우리나라는 1Q 때 기준금리를 우리나라 기준금리 의미가 이제 RP 7일물 금리를 이 기준금리에 7일물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겠다는 약간 선언적인 거거든요.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RP 금리는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05% 정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45에서 한 3.5 정도는 타겟을 하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얘기인데 1Q 때 3.33 정도가 평균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한번 내린 수준이죠. 근데 그거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P 매수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휙 증가될 수 있었고 뭐 뉴스 요즘에 많이 보신 분들 많겠지만 대출이 엄청 많이 증가됐다. 한 달 만에 6조가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대율이 낮아지니까 은행이 대출을 다시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는 후행적으로밖에 안 나오는 데이터니까 지금 3월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이제 4, 5월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예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가는 또 안 잡히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쪽 CPI도 뭐 결국 이번에 딱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결국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재정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경기선행이랑 OECD 데이터가 홈페이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좀 최근에 좀 오늘 좀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그것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 생산자 물가는 이제 조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량 대비해서도 뭐 사실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M2 대비해서도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통화량 대비해서도 고평가, GDP 대비해서도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당연히 정부 부채 대비 GDP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QT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지금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 연두 색깔이라고 할까, 이 약간 하늘색, 이 하늘색이 여기 10%까지는 와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요 구간이 사실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이제 RRP가 다 감소하면서 버퍼를 쳐줬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선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 재정을 많이 쓰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미국은 재정을 많이 쓰니까 경기선행 지표는 당연히 나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나라가 좀 약간 지지부진,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나머진 다 그냥 좀 지지부진하면서 그럼 뭐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의미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요. 이 산업 생산이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80년도 인플레이션 시기는 당연히 수요가 더 강하던 시기고요.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더 많으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발로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증시도 꺾이고 이제 과잉 공급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계속 그냥 수요 공급이 비슷비슷했던 시기였던 거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초과 공급, 과한 통화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통화량 때문에 그런 거를 기업가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크고 그래서 이 갭만큼 사실 이 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가 강한 나라가 아니죠. 생산이 결국 반도체 쪽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수요도 안 좋고 공급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데이터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BOJ가 아니라 ECB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그나마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출을 많이 줄여놨어요. 이제 중앙은행이 지역 신용기관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깎아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만큼은 대출 여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냥 중앙은행 자체도.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OJ도 좀 약간 신기한 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BOJ 자산 쪽이고 이게 부채 쪽인데 BOJ도 슬슬 이제 레포가 갑자기 증가되는 걸 보면은 미국처럼 이제 일본 쪽도 슬슬 지준 쪽 이제 현금이 늘어나는 게 은행 쪽도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레포가 좀 커져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일본도 슬슬 끝물이 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우리나라 같은 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BEI 같은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제 미국 쪽이고요. 여기 뭐 좀 단기 구간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뭐 장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진하지만 약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낮아지면서 이 실질금리가 조금 튀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얘기를 많이 하기에는 이제 물가채 쪽 이제 BI가 결국 물가채잖아요. 이제 물가채 안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실질금리가 좀 튀고 일단 BEI가 내려가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살펴보면은 이제 1Q 거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PIR이 좀 소폭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도 미국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PIR은 이제 주택 가격을 우리나라 중위소득 연봉으로 나눈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을수록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연봉에 비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 이제 코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업용 같은 경우 살짝 5월달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실질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양도 많이 하긴 하지만 미분양도 상당히 늘고 있는 모습을 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할인 분양이라도 해야 현금을 받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건설사 유동성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겠죠. 이 분양률이 높은데 미분양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할인 분양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 쪽 밸류에이션 보면은 이제 코스피 쪽이고요. 이제 일드갭 보면은 일드갭 여전히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페드 모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계속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둘 다 저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가 조금 더 확실히 좀 고평가 영역이라는 거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S&P는 매번 얘기를 하다시피 이거는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트레일링 퍼로 보나 이제 PBR로 보나 뭐 PBR로 보면 더 심각하죠.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좀 숏 포지션이 많이 좀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아주 약간 롱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숏 포지션이 좀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그래도 대표하는 삼성전자 살펴보면 DXI 반도체 가격 지수 약간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나 금리 기대 수익률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주가는 더 조정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두 색깔 수치와 결국 외국인 수급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축이긴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결국 쌀 때는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비쌀 때는 외국인이 결국 안 사고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결국 작년 10월부터 봐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누적이 플러스긴 하지만 뭐 슬슬 조금 약간 미적지근해지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긴 시계열로는 사실 개인이 여전히 매수를 많이 해나간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최근엔 좀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개인만 매수한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 신용잔고는 한 19.8조 정도 되면서 지난 방송 대비해서 크게는 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쪽 ISM 제조업, 비제조업, 그리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추세는 조금 상방으로 가고 있고, 다만 ISM 제조업이 조금 희마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스태그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결국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GDP 대비해서 20년도 20%, 6.4%, 5.7%, 11.3% 그냥 국채 발행량이 아니라 초과하는 순 발행량이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를 계속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국채 발행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국채를 발행을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경기를 인위적으로 이제 부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이제 GDP 대비해서 S&P 보면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뭐 이게 좀 크게 보죠. 뭐 이렇게 크게 봐도 보시면은 뭐 전에 거의 고점 근처 살짝 뭐 거의 비슷하죠. 이제 이쪽 근처에서 결국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아무리 AI니 뭐니 해도 이 경제 성장률에 크게 이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얘도 가야지 혼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는 결국,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성장 안 했나요? 그 회사들이 IT가 2000년부터 성장 안 했나요? 사실 했단 말이죠. 아이폰은 뭐 한 이 시점에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은 하지만 이게 너무 오버밸류 되면은 결국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조정 정도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SLR도 뭐 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국채는 뭐 일단 여전히 최근에는 좀 하락하면서 좀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에 가깝고, 금은 조금 숏 추세에 더 가깝고, WTI는 뭐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에 더 가깝고, 나머지는 다 롱 추세에 더 가깝다 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럼 좀 이따 얘기를 드리죠. 이제 국고 같은 경우 여전히 롱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고 10년도 여전히 롱 추세고, 미국 10년은 이제
쇼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쇼 추세 맞죠? 점수상 쇼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여긴 롱 추세, 달러가 롱이 추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는 살짝 이제 상방으로 돌아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숏 추세에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여전히 롱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롱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는 중립적이다, 이제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닌 그런 추세로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 3년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RSI도 그렇고 슬슬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국채금리들은 뭐 차트 때 이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사실 여기로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OBB로 봐도 슬슬 이제 꺾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좀 올라가는 영역으로 더 있지 않을까. 여기를 이제 곧 뚫리면 RSI도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좀 하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AI 쪽 때문에 지금 확 올랐죠, 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넘어버렸단 말이죠. 벌어지고 모이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을 하기에 더 깔끔한 영역이 기술적으로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뭐 RSI는 보나 ATR로 보나 뭐로 보나 뭐 사실 애플은 그냥 깔끔하게 오히려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했으면 더 깔끔한 모양이 나오긴 했을 텐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냥 밋밋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숏으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때 한번 주가가 튀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금 기준선하고 130일 기준선이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회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사실 이제 진짜 좀 마음 편하게 숏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엔비디아는 좀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제 좀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은 확실히 좀 롱 추세 더 가꾸고 국내 쪽은 약간 숏 추세도 살짝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이 부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제가 아무리 뭐 숏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 이 롱 추세에서는 아무 움직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숏 추세가 생기면 그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계속 사실 저는 여기도 좀 기술적 반등에서 위험했을 것 같고 여기도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지만 결국 숏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깔짝 한번 휩소를 준 거죠. 잠깐 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적으로는 계속 롱 추세는 맞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추세가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좀 기나긴 시간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추세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숏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롱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롱을 들어갈 거였으면 사실 이제 요 부근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여기서 깔짝 먹고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쭉 먹고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뭐 돌고 돌아 아직까지 이제 일단 나스닥은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코스피 200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코스닥 150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20분봉상 봤을 때 이제 나스닥 120분봉으로 봤을 때 슬슬 이제 정말 조심할 때가 저는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RSI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뭐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정말 거의 99.99% 저는 뭐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RSI까지 되면서 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뭐 곧 있으면 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뭐 잘 그냥 뭐 가고 있지 않나. 지금은 기술적 분석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지고요. 이제 뭐 코스피 쪽도 뭐 결국은 하방 추세로 지금 뭐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를 보면은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나긴 상승 이후에 결국 지금 그냥 내려가는 파동 안에서는 그냥 여기까지가 작은 하나의 한 파동이고, 여기서 이제 작은 2고, 여기에 그냥 작은 3의 한 1 정도라고 봅니다. 3의 2 정도 나오고, 결국 3의 3 정도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면서 3 정도 만들고, 그 다음 4반등 주고 5 이렇게 빠지는 추세로 결국은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한 파동,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작은 파동,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파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주고,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항상 좀 애매한 게 있으면 이제 그게 결국 맞죠. 약간 좀 저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을 하면서도 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찝찝한 게 이제 맞았던 거기는 한데요. 이제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복귀를 해보면은 결국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2파면서 이게 이제 1, 2, 3, 4, 5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 여기까지가 2파면서 이게 1, 2, 3, 4, 5로 3파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ABC로 4파가 나오고, 5파가 좀 큰 파동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1, 2, 3, 4, 여기서 1, 2, 3, 4, 5로 5파가 나오면서 좀 5파가 이제 긴, 5파가 좀 연장된 파동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제 이게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심 전에도 이제 솔직히 속으로는 이게 1, 2, 3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그런 생각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차피 이 130의 기준선을 깨져야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깨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다, 이제 본 규모로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로 가나? 애매하던 거기까지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좀 맞춰졌다. 뭐 길어봐야 저는 일주일 정도 반등, 아주 길어봐야. 근데 사실 일주일도 저는 반등을 못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동에서 그만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똑같이 이제 1, 2, 그냥 여기가 3, 4, 5 정도, 여기서 5 안에서도 지금 1, 2, 3, 4, 5로 이렇게 지금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인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볼린저 120, 뭐 50이나 이런 데도 다 닿여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다 고점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어제 빠지면서 이제 기준서 좀 이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도 결국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빅스도 결국 전저점을 다시 뚫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결국 뭐 한 번 더 올라가는 정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1, 2, 3, 4, 5라 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미 아마 1, 2, 3, 4, 5로 이미 지금 끝난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니케이도 결국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구름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빠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는 지금 뭐 다우랑 비슷한 상황이고, 이 구름대가 상당히 얇아진 측면에서가 항상 변동성이 크거든요.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지금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후행스팬도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 결국 쭉쭉쭉 지금 잘 빠지고 있고, 51일 녹평균이든 구름대에서 뭐 한 번 정도는 지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 뭐 상해도 마찬가지로 200일에서 좀 지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기 구름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뚫냐 마냐인데 결국은 저는 좀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저는 구름대까지, 이거 후행스팬까지 돌파됐기 때문에 저 더 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네 마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기적인 추세는 그런 상황이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까지 밑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때가 저는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슬슬 저는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구름대를 하회하긴 했지만 요 정도 이제 뚫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의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확실히 그랬다가 지금 여기 지지를 받고 이제 뚫리냐 마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CPI 쪽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일단 CPI는 지금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국채금리는 좀 빠지고 있고 증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은 지금 딱 움직임만을 봤을 때는 CPI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똑같은 정도 수준? 그 정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이게 그냥 한 파동의 거의 마지막이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이번 상승이. 그래서 아마 뭐 오늘 FOMC 발표가 이상하든 뭐 하든 여기서 쭉쭉쭉쭉 저는 뭐 더 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더라도 여기서 큰 하남 파동 나오고 반등하고 또 작은 파동 하나 나오고 여기서 200일 지지하면서 반등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빠졌다가 지금 딱 반등하고 있는, 근데 이게 자세히 좀 보면은 이게 그냥 1, 2, 3, 4, 5로 한 파동이 나오고 A, B, C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한 상황에서 뭐 쭉쭉쭉쭉 더 가기에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ABC 정도로, 1, 2, 3, 4, 5로 거의 다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 추세적으로 이게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인가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의문이 있고, 그러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서 한번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죠. 지금 130일 기준선에 걸려 있긴 합니다만 다시 뚫리면 시원하게 이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구름대에 딱 겹쳐져 있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지금 CPI가 뭐 낮게 나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결국 이번 1, 2, 3, 4, 5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작게는 여기서 1, 2, 3, 4, 5 마지막 5고 여기서 1, 2, 3, 4, 5가 끝나면 이제 정말 추세적으로 저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